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저는 KBS 기자 김나나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까지 치솟은 곳도 있어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자세한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비 소식 없이 날은 포근하지만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 관람하러 가신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써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경남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로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경기도와 충북,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울산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구와 부산, 경남과 제주도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26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내일까지 곳곳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전국 하늘이 맑은 오늘 바다의 표정도 밝겠습니다. 포항의 파고 0.1m, 군산은 0.3m 등으로 전해상이 잔잔하겠고요. 바람도 가볍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전히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데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상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조위 관측소입니다. 파고가 높지 않아 정박된 배들이 움직임 없이 고요합니다. 더불어 바람도 가볍게 불면서 해상활동 원활하겠습니다. 대산항 해무 CCTV입니다. 짙은 바다 안개로 인해 화면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대폭 짧아져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다행히 해왕은 평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잔잔한 바다가 이어지겠습니다. 파고 0.2m 정도로 미동도 없겠고요. 바람도 거의 불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상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석 정보입니다. 오후 시간대 지역별 고조 시각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는 7시 10분경으로 예상되고요. 진도는 7시 30분경, 그리고 안흥은 밤 11시 30분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조기가 진행 중으로 평소보다 고조 시 해수면의 높이가 낮다는 점 참고하시죠.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2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그중 유속이 더 빠른 때는 오후 12시 10분경으로 2노트 세기로 빠르게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군산시 선유도 인근 해역에서 일반 수로 측량 현장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용산 한강입니다. 온통 잿빛의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하늘은 맑은 날인데 어제부터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산 수영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역시 대기질 수준이 좋지 않아서 뿌연 하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 나온 시민들도 꽤 많이 눈에 띄고요. 여행객으로 보이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최고 23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도 기온은 더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곳은 제주 서귀포 성산 일출봉입니다. 파도도 잔잔한 편으로 보이고요. 역시 날은 맑지만 시야가 좋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강원도 평창의 한 산의 정상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가운데 아직 눈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이미 4월이고요. 산불에도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공항고속도로 모습입니다. 차량의 흐름은 대체로 원활합니다. 오늘 바람도 잔잔하고 또 비가 내리는 곳도 없고 다만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는 다행히 사고 구간은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업하는 곳은 많습니다.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을 잘 봐주셔야겠죠. 그리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바꾸게 되면 뒷차가 놀랄 수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서서히 줄이며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자지도로 이 시각 현재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번 경부선은 시구간 정체도 꾸준하지만 부산 쪽은 수원 신갈 부근 작업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경우에도 남이 쪽 동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5km 구간 정체입니다. 1번 경부선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양재 부근 보고 계신데요. 서울 방향 시구간 정체가 양재부터 반포까지 6km 구간입니다. 부산 쪽으로는 수원 신갈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데 5차로 쪽에서 시설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 여기는 3km 구간 영향을 받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경우에는 지금 동서울 요금소 부근 작업 때문에 부분적인 정체 남이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번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 토평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체의 길이는 2km 정도로 많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앞차와의 체간격 여유롭게 두시기 바라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과 금천 사이 정체 예상하셨을 텐데요. 지금 정체 길이 2km 정도고요. 부산 쪽은 순산터널 부근 작업으로 잠깐 막히고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는 부분적인 정체인데 지금 CCTV상으로는 목포 방향 그래도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황사에 영향받아 대기의 질이 좋지 않죠. 운전할 때 내기 순환 모드 설정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각 120번 고속도로 신월 부근은 서울 쪽 짧은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정체 강상 2터널부터 부분적으로 6km 구간 살펴집니다. 네,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이죠. 운전 중 졸음과 주시 테마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를 불러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화물차가 달려오면서 그대로 이정표를 들이받는데요. 이런 졸음운전은 앞을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많지 않아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미리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청을 연결하겠습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5시 반쯤 충남 서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40분 만에 300제곱미터의 농장 한 동이 타고 돼지 180마리가 폐사했는데요. 다행히 다른 동으로 번지지 않아 남은 돼지 800여 마리는 무사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는 타는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법당으로 쓰이는 방에 연기가 나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장 소해 상태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거주자 1명은 자력 대피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경북 구미시의 한 타로 가게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촛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불로 화장실 일부가 탔고 4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촛불이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화재는 종종 일어나는데요. 촛불이 넘어지더라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받침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의 한 신축공사장 부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벽면 콘센트 접촉 불량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컨테이너 내부 일부가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동네 현장 한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시 자율방재단장이신 이정호 단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양산시 자율방재단 언제 발족했고 또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산시 자율방재단은 2007년 7월 자연재난법에 근거를 두고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천령 자율방재단을 창단하였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아마추어 무선 통신팀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통신 두절에 따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비상연 연락망을 가동하여 청년팀, 현장지원팀, 인명구조팀, 정화팀, 교통정리팀, 팀장을 중심으로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담당 공무원의 지시 이전에 미리 약속된 매뉴얼에 따라 활동하여 각 팀별로 수집된 정보와 활동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임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원들의 자율방재사 응급처치 등 소정의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약 300명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단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양산시 자율방재단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또 특별히 보람된 성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양산시 방재단은 평상시에는 예방 예찰 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인적, 물적 지원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위험 지역 요소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 통장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하여 위험 요소 발견 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신속히 출동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 시에는 방역 활동과 계몽 활동을 하였으며 혹설기에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재능 기부를 하였고 2023년도에는 전국 최우수 자율방재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보람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기억에 남는 활동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2016년도 차바 태풍 때 상북면 아리나 아파트 1층이 침수되어 구조 및 복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집중호우라 위험했으며 양산천이 범람할 뻔한 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도 흰남노 태풍 시 양산시 상북면 모래불 지하차도에 물이 차올라 위험한 순간에 방재단원들이 출동하여 인원 및 차량을 통제 후 면사무소에 연락하여 사고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한 3시였는데 주택 침수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때 수고한 봉사를 해주신 양산시 자율방재단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각 계절별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산불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객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해변기를 맞이하여 축대나 붕괴 등 위험 요소를 예찰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주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특히 이 자치단체인 양산시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재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의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나동현 양산시장님의 관심과 노력 속에 산불에 대비한 양산시 산림과와 MOU 체결하여 산불 예방 계몽 활동과 실제 사항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고요. 또 양산 시민분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실까요? 우리는 지금 지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재난의 규모는 점점 대형화되고 인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재난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최소화하고 우리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산림보호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연재난의 90%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위험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이정호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안전 안내 문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북도청에서 오늘 오전 9시쯤에 발송한 문자인데요. 오늘 새벽 2시부로 경북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실내에서는 문을 닫아서 황사 유입을 막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곳은 강원 영동 지역과 이곳 경북 지역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에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광진구 주민인 고시정 씨를 찾습니다. 81세 남성분이시고요. 키 175cm, 진남색 자켓과 카키색 바지, 그리고 검정색 야구모자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검정 구두를 신고 계십니다. 보신 분 계시다면 문의는 1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철에 꽃놀이도 좋지만 불청객이 참 많습니다. 오늘 같은 황사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2015년 3월 26일. 출근길에 활짝 핀 꽃구경을 하며 걷고 있던 윤 씨. 갑자기 눈가와 목 주변이 가려워 긁기 시작했는데요. 집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오니까 갑자기 이유 없이 너무 간지럽고 긁으면 이제 빨갛게 부풀어 올라서 힘들어요.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로 인해서 피부에 알레르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3월부터 5월 봄철에 집중되는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체가 특정한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 알레르기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질환에 따라 원인이 다른데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의 경우에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황사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은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원인은 꽃가루.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는 피부와 접촉하기 쉬운데요. 어떤 꽃가루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지정 대학병원 환경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울, 인천 지역의 측정소에서 일주일간 채집한 꽃가루를 가져와 계절에 따른 꽃가루의 종류와 농도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4곳에서 꽃가루를 측정해 본 결과 이제 3월부터 나무 꽃가루의 농도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고 주로 오리나무, 메타세카이어 꽃가루가 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알레르기인 알레르기 비염은 유발물질이 코 점막을 자극해 재채기, 가려움, 콧물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기관지 천식인데요. 잦은 기침이나 가래가 많이 나온다면 천식을 의심해봐야 하고요. 눈에 가려움, 눈물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꽃이 많이 피는 계절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데요. 눈 주위라든지 얼굴, 목, 손, 팔 등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꽃가루가 닿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운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 증상들을 방치하게 되면 진물이 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나 앓고 있던 피부염 증상들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실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알레르기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외에도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알레르기, 그리고 운동 후 발생하는 폴린 알레르기 등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급성 알레르기는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13년 4월 한 초등학생이 카레를 먹고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망 원인은 다름 아닌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 쇼크였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호흡곤란 및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섣불리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지체해 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악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만큼 많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론 진먼지 진드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평소 청소를 잘하는 일반 가정집에도 진먼지 진드기는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데요. 과연 이 집에도 있을까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침대,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매트리스를 샅샅이 검사해봤는데요. 매트리스 속에 진먼지 진드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채집된 오염물질을 현미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진먼지 진드기는 주로 침구류나 소파에 서식합니다. 진먼지 진드기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 육안으로는 진먼지 진드기가 0.1에서 0.5mm 정도의 적은 사이즈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학대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굉장히 집안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알레르기나 이런 각종 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려면 침구류는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반드시 햇볕에 말려야 진드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혹시 모를 진드기 사체 제거를 위해 막대기로 이불을 털어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꽃가루, 황사 등이 심할 때를 피해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요. 외출 전엔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꽃가루 예보를 확인해 대비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알레르기는 단기간에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들이를 갔을 때는 꽃가루나 황사에 대비해서 보건용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는 곧 건강의 위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혹여라도 기후위기가 당장 나의 건강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여기셨다면 오늘 방송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홍윤철 서울대의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양력을 보니까요. 서울대 병원에서는 휴먼 시스템 의학과 학과장 맡고 계시고요. 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건강자문단 위원장도 맡고 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 하면은 사실 뭐 다음 세대에나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기후변화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사실 기후변화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나 겪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의 매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특히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이제는 그냥 즐기기에는 쉽지 않은 여름을 매년 거듭해서 겪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온도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기후 위기가 당장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후 또는 기온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폭우나 폭염이나 또는 홍수 이와 같이 재난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그 피해도 사실은 뭐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후 변화랑 관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재난 상황이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상황이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렇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의료의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후 변화를 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제도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제도를 어떻게 이제 개혁하고 잘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돼야지만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또 기후 변화의 각종 그 위험 인자에 대해서 또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료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러한 의료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흔히 온난화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소 해빙이라는 영화였는데 이 북극곰이 죽었는데 단순한 어떤 그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어떤 빙하가 녹으면서 있었던 새로운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한 죽음이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영화였거든요. 물론 이게 상상 속의 일이긴 하지만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죠. 이런 게 녹는 게 좀 심각한가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영구 동토층이라 그래서 여름에도 녹지 않는 빙하를 갖고 있는 지역이 지구에는 있지 않습니까?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고. 근데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이 동토층이 지금 녹아내려가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인데 이 동토층은 적어도 몇십만 년 또는 몇백만 년 동안 그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 그때 바이러스나 또는 또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동토층에 녹으면서 새롭게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로운 감염병이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우리가 최근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제라도 닥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후변화가 단순히 온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염병, 특히 이제 신종 감염병의 출현, 그리고 그것을 인류가 대비하기 참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게 이제 미지의 어떤 질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빙하가 계속해서 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동토층도 더 많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럼 뭐 코로나19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종 감염병의 원인을 대개는 우리가 특히 이제 박쥐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접촉하지 못했었던 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는 경로로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 바이러스와 사람 간의 관계가 그 옛날부터 그런 관계가 밀접하게 있지 않았던 바이러스예요. 사실 박쥐만 하더라도 사람이 박쥐랑 그렇게 접촉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코로나 또 그전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 이게 사람과 처음 접촉하는 바이러스인데 그런 위험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동토층이 녹으면서 생길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 또 그 매개가 박쥐만이 아니라 이제 조류 바이러스 네. 많이 또 얘기하잖아요. AI요. 조류 바이러스는 조류가 이제 특히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는 것인데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결국 북쪽과 남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류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가 정말 또 새로운 바이러스라면 그건 또 사람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구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 조건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죠.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변이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네. 기후 변화가 바이러스의 변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혹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네. 바이러스 변이는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환경 조건에 또 적응해 가면서 또 변이를 만들고 자기도 생존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류 바이러스는 이름 그대로 조류의 바이러스여서 조류의 병을 일으키는 네. 거예요. 사람한테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조류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올 수가 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이는 항상 생기는 것이고 조류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병을 일으키는데 그 병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네. 새로운 병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병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재난의 피해를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선진국, 후진국. 네. 이제 얼핏 생각하면 뭐 선진국이 더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후진국의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피해는 후진국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후진국이 훨씬 더 크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기후변화, 특히 이제 기후변화의 배출가스 문제,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잖아요. 네. 산업화된 국가에서 많이 배출했고 그중에 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후변화는 전 지구가 동시에 겪는 문제여서 결국 가장 취약한 국가, 특히 보건의료, 의료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국가가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겪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렇게 보면 후진국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 피해는 후진국이 본다 하는 네. 그 말하자면 좀 그 불공평한 그러네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책임이 덜한 나라가 피해는 더 크게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국제사회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유엔 같은 경우에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노력들을 국제사회에서 안 하는 건 아니고 특히 파리 협약에서 또 1.5도로 낮추자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당사국 그 협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그 내용을 또 잘 들여다보면
과연 책임을 진정으로 지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 네. 이제 각 국가가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목표를 설정하고 합니다만 뭔가 좀 그 책임을 정말 지려는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면피 정도의 뭔가 면피를 예. 해서 이 문제를 좀 벗어나고 예. 서로 남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기후변화의 진정한 위험성을 우리가 아직도 들여다보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결국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고 그 생존의 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그런 감축 노력, 그다음에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봄이니까 산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산불로 뭐 피해 입고 하신 분들도 워낙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성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산불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국가적인 재난의 수준까지 간 적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그것은 기후변화가 되면서 기후가 또 건조해지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아서 생기는데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제 산불 피해가 적은 나라에서 이제는 많은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또 호주의 그 지역 같은 거 보면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제 산불 피해는 우선 산림 면적이 적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연기를 또 많이 내요. 그렇죠. 예. 그 연기를 내면 지역 주민들은 연기 한번 왔다 갔다 이런 게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또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 산불이 나서 저희 강원도에서 이제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늘어납니다. 그게 연구로 바로바로 확인이 되나요? 네,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가 그냥 산불만 나는 문제 또는 재산의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네. 그 산불로 인한 먼지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미세먼지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 대기오염 정보를 봐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이거의 4분의 1 수준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입자가 작을수록 건강에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우선 입자 사이즈가 두 개가 다른 것은 되게 이제 10, 그리고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호흡성 먼지라고 해서 호흡기 안에 들어가는 먼지를 이제 과거에는 그걸 기준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2.5의 의미는 뭐냐면은 굉장히 작아서 호흡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만 있지 않고 혈관까지 타고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신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입자가 워낙 작아서. 그렇게 되면 영향이 좀 다른 거죠. 호흡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영향, 특히 심혈관 질환에 또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입자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 노약자분들, 건강 취약계층 분들 외출 삼가세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먼지가 몸에 쌓이는 측면 말고 그게 즉각적으로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먼지가 특히 초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에 그치지 않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되고 전신에 이제 혈관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근데 혈관 속에만 들어있지 않고 그것이 또 염증을 일으켜요. 이 작은 그렇군요. 먼지들이 사실은 화학 물질들이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염증성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
질환이 있는 분들 네. 또는 어떤 어르신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염증이 커지면서 그동안 건강이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그런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다든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되게 그래서 미세먼지가 높으면 그 영향이 되게 하루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쌓여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그렇게 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네.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살게 되면 이제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질환이 서서히 나빠져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역시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 될 텐데 폭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폭염 관련해서 기온이 1도만 올라도 사망률이 1.5%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기온이 올라가면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것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기온이 일반적으로 따뜻해지면 건강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영향이 적다는 것은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히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임계치라고 하는데 어느 기온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사망률이 다시 높아져요. 그래서 제 연구는 그 임계치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혹서 또는 고온일 때, 특히 예를 들어서 한 30도 기온이 이상일 때는 그 1도 높아질 때마다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한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그렇군요. 것이죠. 예. 그래서 폭염 현상 때 생기는 일입니다. 네. 이 폭염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8년 폭염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봐도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 질환자 신고 건수가 4,000명 정도였는데 이게 이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았던 수치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야외 작업자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별도로도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더 수치가 넓더라고요. 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우선 통계로 잡히는 것은 폭염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는 것은 열사병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고온 작업을 해서 체온이 높아져서 그것을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사망하는 이제 열사병에 한해서 이제 고온 질환이라고 우리가 통계를 잡는 건데 온도가 기온이 높아지면 열사병만으로 사망하지 않거든요. 열사병은 아주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 부분은 통계에서. 맞습니다. 온열 질환자만 통계에 잡혀 그렇죠. 있고. 온열 질환자만 통계에 잡히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것도 2018년에는 예. 무지 많았죠. 예.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고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최고는 거의 20배가 가량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공식 통계보다 20배 더 많다. 보고한 적이 있죠. 거기에 이제 잡히는 것들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더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온열 네. 질환자뿐만이 아니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탄소 감축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의 직접적인 대응, 이것과 관련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과 안전이고요.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감축시켜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감축을 해야지 되는데 그 영향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당장 우리는 이미 재해상도 있고 온열 질환도 있고 당장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럼 우리가 등한시할 것이냐 이거죠. 결국은 그 예방과 또 감시 체계 또 적극적인 응급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그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후변화 대응 전략. 그 대응 전략에도 조금 더 우리 정부가 또 사회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도 이제 진료하시고 이제 출연을 하러 와주셨는데 이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에서 환경의학 분야 진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어떤 분들을 주로 도와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환경성 질환센터를 이제 질환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좀 낯설죠. 네. 사실은 이제 환경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악화된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뭐 주로는 중금속 뭐 수은이 높다든지 납중독이 됐다든지 또는 뭐 유기용제에 대한 중독이 됐다든지 이제 화학 물질을 뭐 접촉했다든지 또는 뭐 마셨다든지 뭐 이런 그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환경성 요인에 의해 생기는 특히 이제 중독성 질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옵니다. 네. 혹시 뭐 최근에 특별히 늘었다거나 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거나 하는 질환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환경성 질환의 그 문제, 특히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두드러진 문제는 수은 중독이에요. 아, 그렇군요. 수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높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어류를 식습관 섭취를 때문인가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이 어느 정도 높으면 상당히 전신적인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상태로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식습관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는 여러 좋은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생활환경, 직업환경, 또 도시환경과 관련한 연구를 최근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요새 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그 도시 환경 중에서도 녹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원이나 또는 도시 안에 나무나 또는 이제 그 도시의 숲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건강에 얼만큼 중요하냐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미세먼지도 낮추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건강, 특히 이제 그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임산부가 또 이런 녹지 환경에 노출 많이 되면은 태어난 아이도 더 건강해진다.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연구로 지금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강과 환경이 얼마나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기반인 것이죠. 이 삶의 기반, 이 환경이 망가지면 또 환경이 아프면 결국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 단순하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거기에는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의 교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돌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같이 지켜줘야 한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은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시기라서 도로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대에는 차도 많지 않아서 더 작업하기에 좋은데요. 주행할 땐 앞을 잘 봐야 작업하는 곳을 안전하게 지나겠죠. 아예 한 곳을 막고 하는 작업도 있지만 이동을 하며 진행되는 작업 구간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전방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요. 또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바꿀 때에는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돌발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 지도 상황을
보니까 빨간색 구간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1번 경부선은 서울 쪽 시공안 정체가 꾸준하고요. 100번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송내를 중심으로도 앞차의 차간격 좁아집니다. 1번 경부선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일단 기흥동탄 부근 좌측 서울 방향 하위 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는 3km 구간 부분적인 정체를 보이고요. 시공안 정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쪽 양재부터 반포까지 6km 구간 이어집니다. 부산 쪽으로는 환관터널과 추풍령 휴게소 사이 2,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 운전하면서 차로를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속도를 충분히 줄이며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선엔 사고가 있습니다. 서울 방향 일측 분기점 부근 보고 계신데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이 됐고요. 또 견인차가 도착해서 지금은 처리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2차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역시나 차로 변경 미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일찍과 금천 사이는 아직 교통량이 많아서 꾸준하게 4km 구간 정체고요. 목포 쪽은 팔곡분기점부터 용담터널까지 짧은 정체입니다. 120번 고속도로 신월나들목은 서울 쪽 짧게 막히고 있고 지금은 110번 고속도로 남동 부근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번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분기점 부근부터 송내까지 앞차의 차간격 좁아집니다. 네, 졸려서 눈꺼풀이 내려오면 앞을 잘 볼 수 없습니다. 피곤할수록 미리 쉬었다 가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어둠 속 달려오는 화물차, 그대로 이정표를 들이받죠. 차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도 긴장하면서 앞을 잘 봐주셔야겠고요. 특히 장거리 이동할 때는 꼭 2시간에 한 번씩은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틀째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써야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경기도와 충북,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내일까지도 곳곳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 대전은 24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재난안전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